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여기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분들 이야기에 절로 눈물이 나오기도 해요. 저도 지금까지 나름 마음고생이라는 걸 해봤어요. 사실 황당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을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인사과에 있던 저는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면서 협력할 회사와 미팅을 했었는데 거기 남편이 있었죠. 남편과 저는 일하는 스타일이 비슷해서 일의 능률도 오르고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친해지다가 저희는 남녀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랑 죽이 잘 맞는 것도 있었지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꽤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네가 경호 색식감이구나. 너 경호만 보고 우리 집을 니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경호는 너처럼 그저 그런 회사원이지만 우리 성호는 변호사야 변호사. 지형보다 결혼할 여자도 먼저 생겼다니까? 시어머니는 자기가 변호사인 것처럼 거들먹거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변호사라는 동생이 오자 시어머니는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둘째 아들 얼굴을 붙잡고 저한테 일일이 설명하더라고요. 얘가 성호다. 봐라. 얼마나 잘생겼니? 이 큰 눈하며 코는 얼마나 우뚝 솟았니? 피부는 또 어떤지 봐라. 세상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애들은 좀 있더라. 근데 우리 성호처럼 이렇게 피부까지 우윳빛인 애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 이게 다 내 피부를 물려받아서 얘가 이렇게 광이 나는 거야. 경호도 공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의사나 변호사 될 수 있었는데 지가 거기까지 노력은 안 하더라. 어쩌겠니? 그것도 지 팔짱걸. 그래도 니네 애 낳으면 꼭 의사나 변호사 만들어. 그리고 주변에 우리 성호 변호사라고 소문도 많이 내주고 네 시동생이 변호사라고 하면 너도 어깨에 힘들어가고 좀 좋냐? 우리 성호 빨리 독립해서 변호사 사무실 크게 차릴 수 있게 니네가 손님 많이 소개시켜줘야 된다? 됐어 엄마. 딱 봐도 주변에 돈 많은 의뢰인 있을 타입도 아니네. 그건 그렇고 형수는 나이도 젊은데 왜 나보다 피부가 칙칙해요? 아니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내 피부가 워낙 빛이 나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한테 듣는 말이어서 그런데 사람이 피부 관리도 잘하면 좀 더 스마트한 느낌이 들어요.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게 일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형이라도 좀 나서서 이것저것 관리받으라고 잔소리 좀 해. 자기 마누라 될 사람한테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야? 하긴 형도 자기 관리 못하는데 누구 보고 뭐라고 하겠어? 라며 자기 형까지 한 번에 깎아내리는 거였어요. 와, 진짜 첫 만남에 이렇게 상대한테 예의 없는 사람들은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지나 잘하고 살 일이지 남의 이미지 관리까지 간섭을 하니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죠. 남편은 그게 일상 다반사였는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저도 시어머니나 시동생하고 살 거 아니고 어차피 결혼하면 만날 일도 얼마 없을 텐데 그냥 무시하자 싶었어요. 그런 이상한 집에서 평생 정상인으로 버틴 남편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결혼 준비하는 저희를 열받게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점심시간에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혼수 문제 때문에 그러나 하고 나름 긴장을 하면서 나갔죠. 그런데 진짜 희한한 발상을 했더라고요. 예, 네가 경호한테 말해서 결혼식장을 성원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땡땡홀에서 하자고 해. 그래야 성원의 사무실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르지. 안 그러면 거기 바쁘고 유명한 변호사들이 어린 변호사 형네 결혼식 빠질 거 아니야. 그리고 니네 쪽 하객들한테도 시동생 변호사라고 근처 사무실이라고 소개도 하면 좋잖아. 내가 그날 우리 성호 데리고 니네 쪽에 소개도 좀 할게.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인데 그런 도움이라도 주면 서로 좋잖니? 처음 만남부터 심상치가 않았던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남편한테 이야기해봤자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와서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라고 시키는 거였던 거죠.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가 이미 적당한 결혼식장 받았어요. 도련님 사무실 근처는 교통도 불편하고 가성비가 그닥 좋지 않아서 처음부터 뺐고요. 어머니도 결혼식장은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결혼식에서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며 소개할 사람은 경호 씨지 도련님이 아니죠. 누가 결혼식장에서 자기 시댁 식구 홍보를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껏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넌 어떻게 된 애가 시집도 오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그딴 식으로 잘라먹냐? 결혼 전부터 이러는 거 보니 아주 앞날이 훤히 보인다. 네가 우리 집에 오면서 뭐 대단한 학벌이나 직업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준다는 거냐? 너 그럴 거면 우리 경호랑 결혼하지 마. 없던 걸로 하라고. 네, 알겠어요. 그 말 그대로 경호 씨한테 전할게요. 저도 제 의견 한마디 했다고 이러시는 결혼 하고 싶지 않네요. 여기서 준비하던 거 멈추고 전부 취소할게요. 전화를 끊은 저는 바로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점심에 있었던 일과 조금 전 상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했어요. 남편은 싸늘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자기가 말해본다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잠시 후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결혼 취소는 하지 말자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 우리 예비 며느님 어제는 잘 잤고? 저희 결혼 없던 일로 하는 거 아니었나요? 제 이름도 불러주신 적 없는데 님자까지 붙이면서 예비 며느리라고 하니 제가 당황스럽네요. 아니 그거야. 나도 순간 욱해서 그랬던 거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생각이 짧았어. 어제 했던 이야기는 전부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럼 우리 결혼식장에서 보자. 갑자기 너무 과하게 상냥한 시어머니도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저한테 또 그런 말하고 함부로 나서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당장 집 나가서 시골에 계신 고모 할머니한테 갈 거라고 했다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이 중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데리고 시아버지랑 재혼했다는 거였어요. 몇 년 후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남편과 시동생을 차별하자 남편이 가출하는 일이 발생했대죠. 그걸 알고 남편의 할아버지가 노발대발하시면서 한 번만 더 남편이 결혼 전에 시아버지가 남긴 집에서 나가면 할아버지 재산은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했대요.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랑 시동생은 대놓고 남편한테 못되게 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대신 할아버지 여동생인 고모 할머니가 대리인으로 위임장을 받아서 할아버지 유언장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집을 나오려고 할 때 시어머니가 울며 불며 자기 지금껏 그래도 하느라고 했다며 조금이라도 할아버지 재산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사정해서 그냥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 거 보면 남편도 참 착한 사람이죠. 저 같으면 사정 따위 안 보고 바로 나와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바로 기죽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더라고요. 아마 곧 결혼하니 남편이 집을 나간다고 한들 어차피 따로 살 건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고모 할머니가 쥐고 있는 할아버지 유언장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 저희는 시어머니 간섭 없이 결혼 준비를 해서 결혼식까지 무사히 잘 마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동생이 문제가 됐어요. 시동생은 결혼식 때 자기 홍보를 못한 게 아쉬웠는지 완전 저한테 틱틱대고 사람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진짜 아무도 안 볼 때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가끔 시댁에 가보면 시동생은 항상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 과자 봉지와 맥주캔을 잔뜩 어지럽혀 놓고는 뒹굴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해서 갖다 바치는 밥을 그 자리에서 겨우 일어나 먹고
또 바로 누워서 뒹굴며 TV 보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저게 정말 스마트하고 우수한 변호사가 맞나 싶게 공부도 한자 하는 걸 못 봤고 제대로 된 몰골을 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만 보면 흰자위를 보이며 이상한 소리만 해댔죠. 형수는 여전히 이미지 관리를 못하네. 그렇게 올 때마다 우울한 얼굴로 보면 누가 좋아하겠어? 웃어야 복이 온다잖아. 좀 웃어요. 오돈 복도 도로 가버리겠어. 걱정 마세요, 도련님. 저 일하는 데에서는 알아서 이미지 관리 잘해요. 그러니까 경호씨같이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웬만하면 항상 웃고 싶은데 아무 데서나 실실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사람은 자기가 우울하면 남도 그렇게 보인다던데요. 도련님 맨날 이러고 있는 거 보니 왜 남들을 안 좋게 보는지 조금 알 것도 같네요. 라며 제가 한마디도 안 지니까 열이 받아서 막 저한테 뭐라고 말하려 하더군요. 그때 마침 남편이 왔고 시동생은 저를 흘겨보며 참더라고요.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날 시동생이 아니었어요. 시동생은 그놈의 이미지 관리를 한다며 몸에 걸치는 건 전부 명품으로만 도배를 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이 한 달에 백화점에서 쓰는 돈만 해도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금액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회사에 있는데 시동생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형수, 나 지금 300만 빌려줘요. 월급 나오면 갚을게요. 지난번에 구찌에서 쇼핑 좀 했더니 카드값이 좀 나왔네요. 도련님, 저보다 월급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카드값이 부족해요? 어쩐지 그이가 도련님 낭비벽 장난 아니라고 하더니 어머님은요? 어머님한테 부탁하세요. 아, 엄마한테는 벌써 말해봤는데 이번 달 생활비 간당간당하대요. 그러니까 좀 도와줘요. 그리고 엄마한테 형수나 형이 생활비 좀 팍팍 주면 이럴 때 엄마도 비상금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건 그거고 제 돈부터 해결해줘요. 진짜 금방 갚아요. 월급 나오자마자 갚을게요. 알았어요. 꼭 월급 받자마자 주세요. 아니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오죽하면 평소 보기만 해도 이를 갈던 나한테 연락을 했나 싶어서 바로 300만 원을 계좌이체했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25일이 지나도 돈을 안 갚더라고요. 우리랑은 월급날이 다를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에 말일까지 꽉 채워서 기다렸지만 시동생은 돈을 붙이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기다리지 않기로 하고 연락을 했어요. 도련님, 말일 지났는데 아직 돈 안 보내셨네요. 얼른 돈 보내주세요. 아, 그 돈이요? 그거 다음 달에 줘도 되죠? 내가 깜빡하고 다른 데 써버렸어요. 진짜 생각을 못했네. 아니, 깜빡할 게 따로 있지.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이러면 어떡해요. 한두 푼도 아니고 300만 원이에요. 혹시 처음부터 이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을 지금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거지예요? 나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깟 300 갖고 사람 우습게 만드네? 그게 아니라 도련님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내일까지 안 보내면 그이한테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는 화가 나서 협박성 멘트를 날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시동생도 남편 눈치를 봤거든요. 그게 다 할아버지 재산 때문이긴 하지만요. 그러다 잠시 후 도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요. 이럴 때는 가족끼리 눈도 감아주고 그러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뭐 혹시 원하는 거 있으면 해줄게요. 조금만 참아줘요. 정말 원하는 거 해줄 거예요? 무료 변론도 좋고 뭐든 다 해드릴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알았다니까요. 자기가 뭘 잘했다고 짜증을 부리는 시동생한테 저는 차분하게 요구사항을 말했어요. 저희 시댁에 가면 앞으로 일어나서 인사도 공손히 하고요. 형한테 형 대우 좀 하세요. 형이 집에 왔는데 언제 한번 도련님이 물 한 잔이라도 갖다 줘 본 적 있어요? 하다못해 슈퍼에서 맥주 사오는 것도 남편이 했잖아요. 앞으로는 저희 갔을 때 그런 심부름은 도련님이 하시고요. 저희 갔을 때 깨끗하게 좀 하고 있어요. 밖에서만 이미지 관리하면 뭐해요? 식구들한테도 잘 좀 보이라고요.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한데 나한테 은근히 반말하지 마요. 그럼 다음 달에 갖게 해줄게요. 그런데 앞으로 한 번이라도 지금 말한 거 안 지키면
이 일 전부 그이한테 말할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자기 동생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어쨌든 시동생은 저희가 시댁에 갈 때마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자기가 먹은 것도 치워놓았어요. 남편한테도 잘하고 심부름도 자기가 다 다녀오고요. 살다 보니까 성우 너한테 대접받는 기분이 드는 날도 오는구나. 너 좀 변했다. 근데 사람이 너무 갑자기 변하면 힘들다던데. 라며 살살 약도 올렸어요. 그럴 때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 못하는 시동생을 보며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시동생은 다음 달 25일에 바로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절대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동생은 정말 좀 못된 구석이 있었어요. 사람은 겉으로 잘하는 척해도 속마음이 음흉하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시동생을 보며 깨달았거든요. 시동생은 제가 결혼하고 1년이 되어갈 때 사귄다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상견례 때 보니 청순하고 예쁘게 생긴 여자였어요. 집안도 꽤 괜찮았고요. 정말 이런 여자가 왜 시동생을 만나는 건지, 한동안은 도시락이라도 싸들고 다니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할까? 그런 생각까지 했더랬죠. 하지만 시동생이 자기 여자한테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가 시동생을 많이 좋아해서 결혼한다는데 너무 선 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자 생각해서라도 잘 살기를 빌었죠. 결혼하고는 7개월 만에 딸아이도 낳았어요. 알고 보니 임신을 해서 결혼을 서두른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새로 옮긴 로펌에서 여직원하고 몰래 만났고, 그걸 어떻게 하다가 처가 식구한테 걸렸더라고요. 처가에서는 난리가 났고 여자도 울고불고 하다가 실신까지 했다더라고요. 여자 친정이 좀 있는 집인 줄은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법조계의 인맥도 빵빵하고 무엇보다 친정 아버지가 아주 무섭고 보통이 아닌 분이었어요. 여자 집에서는 바로 이혼을 시키고 여자를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도 그럴 게 결혼하고 얼마 살지 않았지만 안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위가 알고 보니 실적도 영 바닥이고 소문도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골머리를 썩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차에 불륜을 저지른 것까지 들통이 나버렸으니 여자 친정 아버지가 노발대발했고 법조계에서는 찍혀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혼의 위자료까지 잔뜩 물어주게 된 시동생은 처음에는 좀 고민도 하고 주눅이 든 것 같더니만 이내 새 옷을 사고 새 가방도 사고 잔뜩 치장을 하고 대놓고 로펌 여직원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그 일로 로펌에 사표를 쓰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게 됐다나요?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정말인가 보다 했죠. 하지만 시동생은 전 처가의 파워로 괜찮은 로펌에는 취직할 수 없게 됐고 결국에는 국선 변호사 일을 주로 하는 지방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 겨우 들어갔어요. 그게 원인이었는지 그 뒤를 걸핏하면 여자와 싸우는 것 같았고 얼마 안 가서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동생의 인생 문제가 저희한테 옮아왔다는 게 문제였어요. 전 처가에서는 아이를 자기들이 못 키운다고 했어요. 시동생과 관련된 건 모든 건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더니 아이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나온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느 일요일에 갑자기 저희 집에 들이닥치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니네 결혼하고 2년인데 아직도 애가 없는 걸 보면 빨리 생길 팔자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경서 니네 애로 키워야 될 것 같다. 니네 호적에 올리자. 성우도 빨리 새 인생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애 때문에 발목 잡히게 생겼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냐. 형제지간에 이럴 때 돕지 않으면 언제 도와. 그러니까 니네 호적에 경서 올려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사이에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유산 집행이 됐기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남편도 저와 가정을 꾸려서 나와서 사니 집을 나오는 문제도 없는 거고 유산도 곧 자기 몫을 받을 테니까요. 그 유산 갖고도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매일 불평이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도 할아버지 유산이 꽤나 많아서 시어머니와 시동생 몫도 일반적으로 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매일 입이 대빨 나와서 자기들을 무시했다며 툴툴거렸어요. 그리고 이제 무서울 게 없으니 저희한테도 막 나오는 거였고요. 저는 일단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동생도 아는지 물어봤어요.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가 잠깐 딴 여자 좀 만났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사람 취직도 못하게 만든 여자 자식을 계속 보고 살아야겠냐고요.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나도 새 인생 살아야죠. 그러니까 좀 도와줘요. 남편은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결혼한 놈이 딴 여자 만나고 뭘 잘했다고 애까지 우리 호적에 올려놓으래요. 자기 아이랑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요구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경호 너 정말 이럴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널 먹이고 입힌 세월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대접해? 어디 두고 보자. 나 이제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어요. 무서울 거 없다는 건 받을 돈 다 받을 거라는 뜻이겠죠. 그런데도 그동안 시어머니 시동생을 본 게 있어서 그런지 두고 보자는데 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다음 일요일에 누가 저희 아파트 현관문을 쾅쾅 두들겨대고 배를 누르며 시끄럽게 굴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것들이 지 새끼를 낳아놓고 키우지도 않고 할머니한테 버리고 가버렸네! 라는 시어머니 목소리에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10개월도 안 된 조카를 안고서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지 새끼도 외면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년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 바람에 앞집이랑 위아래층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저희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진짜 상식 밖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는 건데 뭐 이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인가 싶었어요.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그럼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 말만 남기고 남편은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고 인터폰으로 경비원을 불러서 여기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빨리 내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밖에서 한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저희를 아이 버린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다가 경비원이 오자 순순히 물러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봤냐? 내가 니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망신이라는 망신은 다 시킬 거니까 이쯤에서 경서 호적에 올려라. 남편은 그 문자를 보더니 결심한 듯 어디다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어요. 라며 남편은 전화를 건 상대에게 화를 억누르며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남편은 저까지 데리고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어머니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지금 할아버지 유산 받게 됐다고 이러시나 본데 이거 제가 분할 못하게 할 권리 저한테 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유언장에 첨부된 내용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와 고모 할머니는 끝까지 남편을 지키려고 정말 많은 걸 동원하셨더라고요. 변호사는 놀라서 덜덜 떠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현자 어머니 되시죠? 김현자와 그의 아들 박성호가 친손자이자 장손인 박경호에게 삶이 힘들어질 만큼 무리한 요구를 할 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지금 살고 있는 아들 명의의 집을 박경호에게 넘겨야 한다. 아니, 그럼 우리 보고 그 집에서 나가라고요?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일들에 정신이 반은 나간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한테 정말 전에 볼 수 없었던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경서 할머니예요. 지금 이러시는 게 경서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는 아세요? 그리고 이런 거 다 어머니한테 떠넘기고 뒤에서 보고만 있는 성호도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어머니와 연을 끊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아버지 때문에 얼굴 보고 산 사이잖아요. 이제는 호적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어머니 뜻대로 경서를 우리한테 올리는 게 아니고
저와 어머니 성우가 끊어지는 걸로요. 저희는 너무 놀라서 그저 이만 뻐끔거리는 시어머니를 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솔직히 경서가 너무 안 됐고 불쌍하긴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나 시동생이 하는 걸 보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며칠은 잠잠했어요. 시어머니가 충격을 꽤 세게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시동생이 밤늦게 찾아와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형, 나 진짜 망한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무슨 일인지 똑바로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해. 나 지방 변호사 사무실에 있잖아. 그것도 잘렸어. 그 여자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내 일을 알려서 나를 고용 못하게 했다고. 아니, 아무리 자기가 화가 나도 그렇지. 사람 먹고 사는 걸 가지고 이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게 다 네가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나한테 와서 이럴 게 아니라 그 집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했지. 나 나가라는 말 듣자마자 가서 했다고. 근데 말이 안 통해. 아주 먹통이야. 자기 말만 하고 아예 듣지도 않아. 그러게, 누가 결혼해서 바람을 피라고 했어? 평소에 일 좀 잘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야. 네가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그 잘난 이미지 관리하겠다고 비싼 걸로 칭칭 감싸면 뭐해? 사람은 그런 걸로 평판이 좋아지지 않아. 다 네가 잘못한 거고 네가 돌려받는 거야. 그래놓고 경서를 우리한테 떠넘기고 어디 가서 잘 살 생각을 해?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 집에서도 그걸 아니까 너한테 그러는 거겠지. 난 더 이상 네 푸념 들어줄 수 없어. 우리가 그럴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 이만 돌아가. 형, 내가 잘못했다니까. 형하고 형수한테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그 집에서 내보내지만 말아줘. 형수님, 형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가 그래도 전에 형수님이 시키는 대로 잘했잖아요. 네? 너 이 녀석, 결국은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갈까봐 이러고 울고불고 쇼를 한 거구나. 진짜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거냐고. 네 전 처가에서 왜 애를 안 데려간 줄 알아? 다 네가 애도 나 몰라라 하고 총각 행세하면서 여기저기 여자 만나고 다닐 거 생각하면 열불이 뻗친다더라. 그래서 죽어도 애는 못 맡겠다고 한 거란다. 내가 다 알아봤어. 우리 이제 영 끊자. 너랑 어머니 때문에 더는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까지 먹칠하는 거 못 참겠어. 나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참을 만큼 참았고. 서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만큼 살았으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경서 잘 키워. 애가 무슨 죄야? 나 걔 너무 꼴 보기 싫어. 그 여자랑 너무 닮아서 볼 때마다 화가 난단 말이야. 진짜 넌 구제불능이다. 아무튼 우리 사이도 곧 정리하자. 형, 그것만은 제발.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아? 할아버지 재산이라도 있어야지 어떡하냐고. 그래, 힘 하나 안 들이고 받는 그 재산 너랑 어머니 뭐라고 했어? 꼴랑 그것밖에 안 되냐며 매일 불평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그것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워? 더는 나한테 이러지 말고 돌아가. 남편은 시동생을 매섭게 몰아붙여서 집에서 내보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있었던 일을 듣고는 다 끝났다며 울고불고 하다가 몸져 누웠다더라고요. 그 뒤로도 시동생은 몇 번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지만 남편은 다시 봐주지 않았어요. 결국 호적도 다 정리해버렸고요. 그러는 중에 저와 남편이 크게 결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시동생의 아이를 저희가 키우는 거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죄 없는 아이가 시동생 밑에서 올바른 돌봄을 받고 자랄 것 같지 않았거든요. 형, 경서도 받아줬는데 나 좀 받아줘.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같이 자라온 세월이 있잖아. 그걸 생각해서라도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형이 어디 취직 자리라도 알아봐주고 나 당분간만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줘. 네가 언제 나를 진짜 형이라고 생각했어? 날 정말 형처럼 대한 적 없었잖아. 나 솔직히 너랑 어머니 때문에 고등학교 내내 엄청 상처받으며 살았어. 오죽하면 할아버지께서 유산 배분할 때 그런 조항까지 만들었겠어? 너랑 어머니가 한 짓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도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나 잘 키우겠다고 각서 쓰니까 이제 와서 어디 가서 밥 벌어먹고 살겠냐며 남의 인생 너무 망치면 안 된다고
좋은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런 분이 주신 유산도 정내 어쩌네 하면서 불평만 했잖아. 니네 가족은 우리 할아버지 유산 받을 자격 없어. 내가 다시 마음 바꿀 일은 절대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 남편은 아주 단단히 결심했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오죽이나 마음이 상했고 그동안 얼마나 참았으면 저럴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절로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자 이제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자꾸 문자 보내고 전화를 하면서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얘, 새아가, 네가 경호한테 말 좀 잘해주지 않을래? 너는 그럴 수 있잖아. 우리 모자 아주 궁주에 몰렸잖니. 경호가 할아버지 닮아서 심성이 착하니까 네가 우리 좀 봐달라고 하면 봐줄 거야. 그러니 말 좀 잘해다오. 니네 착하잖아. 어머니, 지금 그 말씀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착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저 사람이 저런 모진 마음 먹게 만든 거 어머님이랑 도련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하잖아. 우리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너희 불편하게 안 할게. 저는 남편한테 알리지 않고 제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매일 남편한테 말 잘해달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걸 듣게 됐고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며 핸드폰을 뺏어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 이 전화 다 차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은 정말 시어머니 전화를 전부 차단해버렸고 그래도 시어머니는 공중전화나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왔지만 결국에는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전화하는 걸 그만뒀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연락을 끊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렸어요. 오만 욕심을 다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더니 끝이 정말 좋지 않았죠. 시동생은 몇 년을 더 백수로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야 겨우 지방의 한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보면 결국 자기가 했던 그대로 다 돌려받는다는 말이 저절로 떠올라요. 두 사람을 보며 저 또한 앞으로도 인생을 잘 꾸려가야겠다고 다짐했죠. 저희 부부는 경서를 딸로 호적에 올린 후 아이가 생겼어요. 졸지에 두 아이의 부모가 된 저희는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단란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딸아이도 둘째인 아들도 잘 크고 있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